한국을 연구한 하버드 교수의 비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전략을 짜며 하버드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에 얼마를 투자해야 합니까? 이어진 교수의 답변에 백악관 관계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절대 그린란드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에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었을까요? 미국의 한 방송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보고서의 정체. 2025년 미국이 한국의 이곳을 7번이나 방문한 이유. 한국인들은 몰랐던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포기했다고요? 천만에요. 그는 완벽한 답을 찾은 겁니다. 오늘 아침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트럼프가 성공한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는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저는 토마스 홀트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교수이자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문역을 지냈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다보스 포럼 소식 들으셨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력 사용은 없을 것이고 유럽에 예고했던 관세 위협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어요. 언론은 일제히 트럼프의 부동산 쇼핑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약간 비꼬는 듯한 톤으로 계속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보죠. 대체 이 소동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정말로 그린란드를 포기한 걸까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죠. 언론은 항상 표면만 봅니다. 실패요? 그 반대입니다. 저는 진행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수익기는 대중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저는 이번 다보스 선언이 트럼프의 분명한 성공이었다고 평가해요. 진행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성공이라고요? 빈손으로 돌아왔는데요. 과연 빈손일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굳이 외교적 결례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입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린란드를 단숨에 국제적인 관심사, 즉 핫스팟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되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북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유럽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판을 흔든 겁니다. 진행자가 반박했습니다. 판을 흔들었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국제적인 관심사로 만들어야 했나요? 그건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약간 낮추며 핵심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제가 백악관 자문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진행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 그 화제의 보고서 말씀이군요. 교수님께서 작성한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미국은 이미 망했어야 할 나라다라는 표현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왔군요. 거기다 미국은 특정 국가의 도움 없이는 그린란드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셨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진행자의 목소리에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이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미국인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금융으로 돈을 벌지만 정작 물건을 만들어낼 손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진행자의 놀란 표정을 보며 계속했습니다. 진행자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마가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글? 애플? 테슬라? 진행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빅테크 기업들 아닙니까? 미국의 자부심인데요. 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미국은 현재 국가 부흥을 위한 핵심을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국가에서 찾았습니다. 진행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갑자기 다른 국가라뇨? 진행자님,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죠. 지금 세계가 미국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세계의 최강국이자 수호자 아닌가요? 이기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가 놀라며 반박했습니다. 네? 거짓말쟁이라니요? 그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십시오. 중국과 유럽연합을 상대로 예고했던 고율 관세 정책,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며 철회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두고 미국의 구조적 신뢰 하락이라고 경고했죠. 어디 그뿐입니까? 며칠 전 있었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은 어떻습니까? 그건 독재자를 잡고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한 정의로운 작전 아니었습니까? 정의요? 국제법을 무시한 명백한 주권 침해였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인 납치극에 가깝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가 미국의 달러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탓에 달러 인덱스가 50년 만에 상반기 최대 폭락을 기록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며 진행자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도덕성을 잃는 순간 끝난다고 말이죠. 지금 미국은 수호자가 아니라 힘만 센 불안한 늙은 거인일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반박하려다 멈칫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국제 여론이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다를 겁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개발이 필요하니까요. 미국이 자본을 들고 간다면 원주민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환영이요? 천만에요. 그들은 미국을 제2의 덴마크, 아니 그보다 더한 정복자로 봅니다. 덴마크요?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지원해주는 본국 아닙니까? 그린란드 원주민인 이누이트들에게 덴마크는 지원국이 아니라 잔혹한 식민 지배자입니다. 1970년대까지 덴마크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아십니까? 그들은 이누이트 인구를 조절하겠다며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본인 동의도 없이 강제 피임 시술을 자행했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근 덴마크 총리가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그 트라우마는 뼈에 사무쳐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환경보호라는 미명하에 개발을 제한당하며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미국이 온다? 또 다른 지배자가 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실제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그린란드인의 미국 편입 찬성률은 고작 6%에 불과합니다. 현지에서는 지금도 반미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진짜 성적표입니다. 저는 자료 화면을 넘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이 직접 나섰다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작년 3월 JD 벤스 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에는 친선 방문으로 포장됐죠. 하지만 실상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의 굴욕이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냉담했어요. 시위대는 공항을 막아섰고 정치권은 면담을 거부했죠. 결국 부통령은 수도 누크 땅은 밟지도 못하고 미군 기지인 피투피크 안에서만 갇혀 있다가 단 3시간 만에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뱉은 말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여기 얼어 죽겠군이라고 불평했죠. 그 한마디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미국의 북극 전략은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저는 펜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건은 백악관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면 반값만 산다. 그리고 미국인은 이 춥고 적대적인 땅을 다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백악관은 깨달은 겁니다. 돈과 무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요. 우리 대신 곡괭이를 들고 현지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으면서 이 얼음 지옥을 묵묵히 개발해줄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 보고서에 그 대리인을 한국으로 표현했죠. 진행자가 드디어 이해했다는 듯 손을 들며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우린 그저 대리인이 필요한 것뿐이군요.
그게 한국이란 거고요. 우리말을 가장 잘 들을 동맹국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리인이란 표현은 고민 끝에 순화한 표현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전략이 성립 불가능하다는 거죠.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은 이미 망했어야 할 나라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 국제적 신망을 잃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벤스 부통령이 3시간 만에 쫓겨난 것도 굴욕적이죠. 하지만 결국 힘의 논리 아닙니까? 진행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깟 얼음 땅 개발하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돈과 우리 기술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미국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진행자님, 지도를 다시 보시죠. 그린란드는 섬입니다. 그곳에 장비를 나르고 캔 자원을 싣고 나오려면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것도 1년 내내 얼어붙어 있는 북극해를 말이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대형 쇄빙선은 단 2척입니다. 폴라 스타호는 1976년 취역해서 올해로 50년이 됐어요. 원래 설계 수명 30년을 20년이나 초과했습니다. 매년 수리비만 5천만 달러가 들어가죠. 또 다른 폴라 시호는 2006년부터 엔진 고장으로 예비 부품용으로만 쓰이고 있어요. 사실상 한 척인 셈입니다. 상황을 보시죠. 트럼프가 판을 흔들어서 그린란드에 대한 접근권을 얻어냈다고 칩시다. 그 얼어붙은 땅에서 히토리를 캐내고 북극 항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엔 그걸 할 수 있는 배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쇄빙선이 아니더라도 더 튼튼한 미 해군 군함이 있지 않습니까? 군함은 무력만 강할 뿐입니다. 쇄빙선과는 용도와 능력부터 다르죠. 저는 더욱 충격적인 비교를 제시했습니다. 우리와 북극 패권을 다투는 러시아의 쇄빙선은 몇 척인지 아십니까? 무려 40척이 넘습니다. 심지어 핵 추진 쇄빙선까지 보유하고 있죠. 중국? 그들은 북극의 실크로드를 열겠다며 매년 쇄빙선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미국은 북극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완벽한 하드웨어적 불구 상태입니다. 더 끔찍한 건 당장 만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붕괴했습니다. 존스법이라는 낡은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죠. 지금 당장 쇄빙선 건조를 발주해도 미 의회 예산 심사를 거쳐 실제 배가 나오기까지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10년 뒤면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의 모든 길목을 차지하고 난 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진입할 능력조차 없이 땅부터 사겠다고 움직이는 꼴이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보다 조선업이 뛰어나기라도 한 겁니까? 저는 놀라운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2025년 작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외국의 조선소를 방문한 사례를 아십니까? 총 9번입니다. 그중 2번은 핀란드와 일본이죠. 그리고 7번이 한국입니다. 실제로 우리 행정부는 한국의 조선업 협력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어요. 반대로 한국이 미국의 조선소를 방문한 건 몇 번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단 1번입니다. 한국 정상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시찰했죠. 심지어 그 조선소는 한국 기업이 인수한 조선소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지금 한국에 간절합니다. 흥미롭군요. 제가 모르는 사이 한국이란 나라가 그만큼 성장한 건가요? 그렇다 치고 쇄빙선이야 어디서든 몇 대 사오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진행자님,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좋겠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미국의 그린란드 진입을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 걸까요? 유럽연합은 실제 1월 20일 의회 토론에서 그린란드 환경을 북극 안전성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만약에 미국과의 협력이 있더라도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채굴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덴마크와 북유럽은 환경 파괴 우려를 반영한 북극안보 선언까지 하였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모두가 북극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미국의 그린란드 진입을 막으려 하는 상황에
아무 쇄빙선으로 해결된다는 생각은 짧은 생각이죠. 유럽은 현재 기존의 디젤 쇄빙선은 북극해 진입을 금지하려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2025년부터 자국 북극해역에서 중유 사용 선박의 운항을 금지했어요. 핀란드와 스웨덴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린란드 자치정부도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대형 디젤 선박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이 환경보호라는 가치까지 지키며 그린란드에 진입하여 자원을 캐오려면 그 배는 쇄빙선이면서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며 자원까지 옮길 수 있는 특수선이어야 하는 거죠. 교수님, 그런 배가 있긴 한가요? 네, 있습니다. 바로 암모니아 추진 특수선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실제로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오직 한 나라뿐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연구 당시 알게 된 놀라운 기술적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선박 엔진을 상용화하고 쇄빙 기술까지 완성한 국가입니다. HD 현대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을 이미 건조하고 있죠. 삼성중공업은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서 세계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쇄빙 기술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조한 쇄빙 LNG선들은 시베리아, 야말 반도에서 영하 52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 운항하고 있어요. 러시아조차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일반 쇄빙 운반선은 99% 한국이 독점하는 시장입니다. 캐나다 북서 항로를 운항하는 쇄빙선 12척 중 11척이 한국산이에요. 노르웨이 정부가 보유한 쇄빙선 8척 전부가 한국에서 건조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쇄빙 운반선 47척 중 45척이 한국에서 건조됐습니다. 점유율 96%예요. 나머지 2척은 중국이 자국용으로 만든 것이고 수출 실적은 0입니다. 일본은 아예 시장에서 퇴출됐고요. 그러니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란 거죠. 저는 더욱 충격적인 경제적 가치를 공개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한 그린란드의 히토류, 우라늄, 석유 매장 가치는 무려 1.1조 달러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8위 규모인 1,500만 톤의 히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히토류의 종류입니다. 그린란드에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같은 핵심 전략 광물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광물들 없이는 전기차 모터도, 풍력 발전기도, 스마트폰도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재 이런 핵심 히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그린란드 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그 자원을 캐낼 배가 없다는 게 문제죠. 더군다나 그린란드 광산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있습니다. 육로 운송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바다로 운반해야 해요. 그런데 그 바다가 1년에 8개월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통해 자국 자원을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린란드 자원을 실어 나를 배가 없어요. 중국은 1대1로 정책으로 북극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원 하나만 보더라도 우린 중국과 러시아보다 빨리 한국을 붙잡고 협력을 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암모니아 추진 쇄빙선 없이는 그린란드는 그냥 얼음덩어리일 뿐이에요. 1.1조 달러짜리 보물섬에 갈 수 있는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원한 더 큰 이유는 안보 아닙니까? 최근 언급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 돔 계획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자원은 시작에 불과하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방어 전략인 골든 돔은 북극을 넘어오는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 속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린란드는 그 최전선이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행자님, 레이더 기지와 요격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전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끊기지 않는 막대한 양의 고품질 전력이 필요합니다. 골든 돔의 핵심인 ANTPY2 레이더 하나만 해도 연속 가동하려면 시간당 15메가와트가 필요해요.
이는 인구 5만 명의 소도시를 돌릴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격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나의 사드 발사대가 미사일을 쏠 때마다 순간적으로 25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해요. 지휘 통제소, 통신 장비, 냉각 시설까지 합치면 최소 50메가와트는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내내 말이죠. 그런데 그린란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토의 80%가 얼음이고 전력망은커녕 도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수도 누크의 전체 발전 용량이 고작 80메가와트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인구 1만 8천 명을 위한 것이죠. 게다가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서 실제 여유 전력은 20메가와트도 안 됩니다. 미국이 골든 돔을 운영하려면 그린란드 전체 전력의 3배가 필요한 셈이에요. 그럼 발전소를 새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디젤 발전기를 돌릴까요? 영하 40도의 혹한에 연료를 실어 나르는 것 자체가 대규모 군사작전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동부 전선에 디젤 연료를 보급하는데 하루 50대의 유조차가 필요했어요. 그린란드는 도로조차 없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디젤 발전기는 소음이 심해서 정밀 레이더 운용에 치명적인 방해가 되죠. 미군이 이라크에서 운영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에서는 발전기 소음 때문에 레이더 정확도가 30% 떨어졌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태양광, 극야 기간에는 2개월 동안 해가 뜨지도 않습니다. 풍력, 북극의 강풍은 시속 200km를 넘나들어요. 2019년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풍력 발전기 3기가 하루 만에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미 국방부가 내린 BBC 다큐멘터리에서 이곳을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중국 평균의 7배예요. 농작물은 전멸했고 지하수는 음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히토리의 대가입니다. 미국이 같은 방식을 그린란드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죠. 외부 전력망 없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전기를 생산할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런데 이 SMR을 가장 잘 설계하고 무엇보다 제때 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웨스팅하우스? 그들은 조지아주 보글 원전 2기 건설에 무려 14년이 걸렸어요. 당초 계획은 4년이었는데 말이죠. 예산도 140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2.4배나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불가능하고 중국은 기술 유출 우려로 절대 협력할 수 없어요. 프랑스의 플라망빌 원전은 2007년 착공해서 완공에 19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차피 그린란드에 진입해도 정말 답이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도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서 한 가지 성과를 보였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짓는 프로젝트였어요.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극한 환경이었죠. 결과 예상되십니까? 약속된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완공했습니다. 건설 비용 200억 달러도 한 푼 오버하지 않고 딱 맞췄어요. UAE 정부가 얼마나 만족했는지 추가로 4기를 더 발주했을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SMR 기술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 원자로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100메가와트급으로 골든 돔 운영에 딱 맞는 용량이죠. 특히 한국의 SMR은 지진 규모 7.0, 해일 높이 15m, 심지어 항공기 충돌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테러 공격에도 끄떡없어요. 연료봉 교체 없이 3년간 연속 가동이 가능하고 원격 모니터링으로 서울에서도 실시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린란드 같은 고립된 지역에 최적화된 기술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해본 유일한 경험, 그리고 현재 SMR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 또다시 한국입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골든 돔의 버튼은 미국이 누르지만 그 버튼을 켜는 전기는 한국이 만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SMR 기술 없이는 트럼프의 황금돔은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요.
1조 달러를 투자해도 전기가 없으면 작동할 수 없으니까요. 미국이 북극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야망도, 그린란드 자원으로 경제 패권을 되찾겠다는 계획도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력과 속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진행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전기가 해결되고 골든돔이 작동되는 것까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은 자원 아닙니까? 진행자가 자신감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지고 배가 있어도 그린란드에서 자원을 캐는 순간 그린란드는 오염되지 않나요? 지속 가능한 채굴이란 게 환경을 지키면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자원의 저주입니다. 캐는 건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입니다. 저는 히토류 산업의 더러운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토류는 캐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제가 문제입니다. 히토류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방사능 오염수와 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오디뮴 1톤을 정제하려면 황산 2.3톤, 염산 1.5톤이 필요해요. 그리고 방사능을 띤 폐기물이 무려 200톤 이상 나옵니다. 이 폐기물에는 토륨과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수백 년간 관리해야 해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 내몽고 바오토우시를 아십니까?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는 곳이죠. 그곳에는 길이 11km, 폭 3km의 거대한 방사능 폐기물 호수가 있어요. 위성 사진으로도 보일 정도로 큽니다. 농작물은 전멸했고 지하수는 음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히토류의 대가입니다. 미국이 같은 방식을 그린란드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환경 규제가 강력한 미국이나 유럽 본토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환경 파괴 우려 때문이에요. 그럼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해도 정제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원광석을 캐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코미디가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캐낸 히토류 원석의 80%가 중국으로 보내져 정제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국의 필요성이 또 등장합니다. 저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친환경 히토류 정제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포스코가 공동 개발한 용매 추출법은 기존 중국 방식보다 환경, 오염물질을 85%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중국은 고온에서 태워서 분리하는 건식 재련을 쓰지만 한국은 상온에서 특수 화학 용매로 분리하는 습식 재련을 사용합니다. 대기 오염이 거의 없고 방사능 폐기물도 기존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폐수 처리 기술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한 고도 폐수 처리 시스템은 히토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99.9% 정화할 수 있어요. 진행자가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정제 공장을 지으면 덴마크와 EU의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환경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의 핵심이 이겁니다. 미국 자본이 소유하고 한국 기술이 정제한다. 이 공식만이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더러운 손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손이 되어줄 파트너인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일본에는 히토류 수출 제한을 걸면서도 한국에는 오히려 공급 확대를 제한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친환경 정제 기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이 기술을 그린란드에 적용하면 중국의 환경, 파괴적인 정제 방식은 더 이상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의 마음이 바뀌면 미국의 북극 전략도 마가 프로젝트도 전부 폐기 처분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과 협력하면 환경을 지키면서도 중국보다 효율적으로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토록 한국을 강조하냐면 중국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최근 한국과 정상회담을 했죠. 거기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히토류, 공급망 협력을 제안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중국에 기대길 원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미국 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중국은 북극 진출은커녕 태평양에서도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지금 베이징이 두려워하는 건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질 암모니아 쇠빙선인 겁니다. 그 배들이 그린란드의 자원을 실어 나르고 한국의 SMR이 북극 기지에 불을 밝히는 순간 북극해의 주도권은 영원히 서방으로 넘어갑니다. 교수님, 그래서 중국이 자신들의 자원을 미끼로 한국을 유혹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행자님. 하지만 한국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의 자원은 한시적이지만 자신들이 가진 기술적 독점력은 전 세계의 패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트럼프가 다보스에서 여유를 부린 진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아무리 한국에 구애를 해도 결국 한국이 선택할 파트너는 안보와 시장을 동시에 보장할 미국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진행자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리 입장이지 않나요? 솔직히 한국이 미국을 선택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데 말이죠.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다고요? 2025년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그날 11개 분야 전략 MOU가 체결됐어요. 진행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MOU? 그런 건 매년 수십 개씩 체결되지 않습니까? 뭐가 특별한 겁니까? 언론에는 일반적인 경제 협력으로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사실상의 북극 협정이었습니다. 조선업, 원자력, 항공우주, 핵심 광물, LNG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한 거죠. 특히 조선 분야에는 쇠빙선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원자력 분야에는 SMR 공동 개발이 명시되어 있어요. 핵심 광물 협력은 바로 히토리를 겨냥한 것이고요. 진행자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12월에 그린란드 매입을 발언한 건 그날의 MOU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자신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해뒀으니까요. 실제로 MOU 이후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어요. 현대중공업은 극지용 선박 전담팀을 신설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 원자로 해외 사업부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심지어 SMR 전용 공장까지 짓고 있죠. 포스코는 2025년 극저온용 고만간강 생산 라인을 새로 증설했습니다. 영하 196도에서도 깨지지 않는 특수강이에요. 이 강철 없이는 LNG 쇠빙 운반선의 탱크를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에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단 2곳뿐인데 신일본제철은 생산량이 포스코의 3분의 1에 불과해요. 한화시스템은 아예 북극을 겨냥한 듯 초저온에 최적화된 질화갈륨 반도체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SMR 사용에 맞춰 전력 효율까지 염두한 레이더 기술이었죠. 교수님, 그렇다면 모든 게 그린란드를 염두에 둔 준비였군요. 표면적으로는 아닙니다. 언론은 우연이라 하겠죠. 하지만 우연이 과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트럼프는 9월부터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12월의 그린란드 발언은 그 준비가 끝났다는 선언이었고 1월 다보스에서의 후퇴는 이제 덴마크가 선택할 차례라는 신호였습니다. 중국도 이 워싱턴 MOU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직후부터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뜬금없는 정상회담과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갈등들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군요. 한국은 이미 선택을 끝냈어요. 중국의 달콤한 제안보다는 미국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택한 겁니다. 안보와 기술, 시장 접근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다보스에서 웃으며 물러선 이유는 이미 실행 파일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완벽한 정답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덴마크의 반발을 사지 않을 국가가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 결론적으로 미국은 독립적인 국가로서 지위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게 어떻게 슈퍼파워입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위를 잃은 게 아니라 강대국의 정의가 바뀐 것입니다. 20세기의 강대국은 혼자서 모든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강대국은 최고의 파트너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설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미국 혼자 다 하겠다는 고립주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역설이 숨어 있어요. 어떤 역설입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잃어버린 제조업의 근육을 대신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육이 바로 한국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린란드 프로젝트는 그 거대한 역설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입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거대한 전략을 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얼어붙은 바다를 깨고 나갈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혹한의 땅에 전기를 공급할 원자로를 제때 지을 수 있습니까? 히토리를 친환경적으로 정제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라고 답해야 합니다. 진행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본도 영토도 부족하지만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땅 문서는 덴마크에게 줘라. 우리는 한국을 통해 그 땅의 알맹이만 가져온다. 최고의 효율이죠. 이것이 바로 장사꾼 트럼프가 계산해낸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2026년의 국제 정세에서 미국은 고객이고 한국은 실행자입니다. 고객이 혼자 아무리 거창한 청사진을 그려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시공사가 없다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진행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교수님, 그 표현은 좀 불쾌하게 들립니다. 미국이 고객이라니요? 우리가 돈만 주는 입장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한국의 하청업체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는 건가요? 진행자의 목소리에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굴욕 아닙니까? 우리 미국이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면서 사업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진행자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이건 굴욕이 아니라 가장 영리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핵심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애플은 아이폰을 설계하지만 그 핵심인 메모리 칩은 삼성이 만들죠. 그렇다고 애플이 삼성의 하청업체입니까? 천만에요. 애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입니다. 진행자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플이 위대한 이유는 혼자서 모든 걸 다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파트너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이전에 없던 혁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전략적 비전이 만나면 그것이 바로 애플과 삼성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국 없는 한국의 기술은 활용처가 제한적이고 한국 없는 미국의 전략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이에요. 저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포기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완벽한 파트너를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한국의 기술력이 없었다면 트럼프도 그린란드를 포기했을 겁니다. 10년 넘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과 손을 잡으면 3, 4년 안에 북극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력의 진짜 가치예요. 진행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파트너였군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미국의 북극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파트너예요. 더 중요한 건 한국도 이 파트너십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첫째, 세계 최대 규모의 쇠빙선 주문입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수십 년간 먹고 살 물량이 확보되는 거죠. 둘째, SMR 기술의 세계적 검증입니다. 그린란드에서 성공하면
한국의 SMR이 세계 표준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겠죠. 셋째, 히토류 정제 기술의 독점적 지위입니다. 중국의 환경 파괴적 방식과 차별화된 한국의 친환경 기술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진행자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엄청난 이익이네요. 뿐만 아니라 안보적 이득도 큽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중국의 압박에 대한 보험을 확보하는 거죠. 북극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더욱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20세기에는 강대국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너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가장 뛰어난 파트너를 찾아낸 데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선택받은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가 완전히 납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전략 동맹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트럼프의 마가가 메이드 윗 코리아가 된 겁니다. 미국의 전략적 기획력과 한국의 기술적 실행력이 결합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군요. 결국 트럼프의 야망을 실현시키는 키는 백악관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혼자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하죠.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약점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저는 손을 펼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의 얼음을 녹이고 북극의 패권을 쥐는 그날, 한국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진행자가 깊은 인상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기술 공급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을 완성시키는 핵심 파트너였군요. 그것이 바로 2026년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국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나라가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가 진정한 21세기 패권국입니다.